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민현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감기가 걸렸어요. 되게 오랜만에 걸리는 감기인데 목소리에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죠. 요게 감기 갑자기 목이 탁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목감기다 싶어가지고 제가 웬만한 감기는 그냥 버티는데 요즘은 워낙 수업도 있고 또 행사도 많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초기니까 항생제 드시지 말고요. 그냥 약 드세요 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항생제 먹을 걸 그랬나 봐요. 일요일날 저희 노원에서 노원 수제맥주 축제가 있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있었습니다. 저희 비오도슨트들이 가서 2년째 아주 멋진 활약을 해주셨는데 토요일은 제가 못 갔고 토요일도 정동에 또 축제가 있어가지고 매장이 너무 바빴어요. 거의 체력을 다 소진할 정도로 바빴고 일요일날 가보려고 했는데 일요일날 비가 오더라고요. 아주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비가 계속 쏟아져서 뭐랄까 그 축제 좀 피날레 마지막 날이 정말 피크잖아요. 피날레를 즐기고 오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 이렇게 됐고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 계셨어요. 좀 놀란 거는 비가 꽤 내렸거든요. 다들 아시잖아요. 일요일날 비 온 거. 우비 이렇게 쓰고 그냥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맥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텐트도 있고 해가지고 비가 와도 어느 정도 행사를 즐길 수 있게 또 잘 준비를 해놓으시긴 했는데 비옷 입고서는 맥주 들고서는 막 맥주 드시러 다니고 나무 밑에 앉아서 또 비 맞으면서 드시고 이런 모습들이 좀 되게 생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 오면 항상 우산 쓰고 비에 젖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비 오면 그냥 비 맞고 다니거든요. 비 막 와도 자전거 막 타고 비 맞으면서도 맥주 마시고 막 이런 모습들이 흔해서 쟤네는 왜 저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생경한 모습 비가 와도 그냥 우비 입고 그냥 젖으면서도 맥주를 마시는 그러니까 즐기는 거죠. 그냥 그 시간을 즐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주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소란스럽거나 취한 사람 없이 그냥 그 공간을 즐기는 그 시간을 즐기는 모습들이 되게 좋았고 이번에 노안 수제맥주 축제는 작년보다 훨씬 더 확장을 했거든요. 공간도 확장을 했고 맥주 양주장도 훨씬 늘었고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확장되고 풍요로워진 행사였어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그랬거든요. 작년에 제가 노원 수제맥주 축제 관련 글을 썼었잖아요. 분명히 노원 수제맥주 축제가 한국 맥주 축제의 표본이 될 것이다. 최대의 축제가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맥주 축제 진행돼야 된다라고 글을 썼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노원 수제 맥주 축제가 한국 맥주 축제를 대표하는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 비오도슨트처럼 또 가서 맥주 전문가들이 활약을 하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되게 좋은 맥주 축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잘 즐기고 왔고요. 근데 저는 감기가 걸려서 맥주는 축제장에서 한 잔도 못 마셨고 근데 비오도슨트들 우리 수고해주신 도슨트들 데리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가서 그때 카스 먹고 그 돼지곱창집이 좀 유명하거든요. 거기 서울 과기대 앞에 거기서 돼지 막창 먹으면서 카스 먹고 비어셀라 또 가서 바로 옆이었어요. 비어셀라 가서 맥주를 많이 안 마셨는데 확실히 감기가 걸리고 또 그전까지 약을 먹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다시 집에 와서 오늘 뻗었죠. 뻗고 지금 다시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좀 받아왔습니다. 왜냐면 행사가 제가 계속 있어요 지금. 오늘도 비오도슨트 또 수업이 있고 내일도 모임이 있고 계속 연속해서 모임이어서 약의 힘을 좀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하나 들어왔었거든요. 모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수제 맥주 관련된 어떤 인터뷰 요청이었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들어보고 할 것만 하고 웬만하면 안 하는데 그 뭐 언론에서 낸 기사가 이제 수제 맥주 몰락했다. 왜 몰락했냐 하면서 기사를 썼는데 아마 제 코멘트가 좀 필요했었나 봐요. 그 수제 맥주 몰락에 대한 몰락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페이스북에 막 인용이 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뭐 수제 맥주가 몰락했다 보지 않고 좀 시장이 재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를 제가 하나 올렸거든요.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걸 좀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맥주 사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가 쓴 기사 제목이 원래 이 제목이 아닌데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주셨어요. 수제 맥주가 몰락했냐고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맞죠? 뭐 맞는 기사이긴 해요. 제 의도가 이랬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쭉 제가 얘기한 거는 결국은 맥주 시장이 다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지점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예전에 수제 맥주가 이제 등장하기 이전, 더 엄격하게 말하면 하우스 맥주 시절이죠. 마이크로 브루어리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마이크로 브루어리가 등장한 시점 2002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맥주 시장이 별 재미없었죠. 두 맥주 회사가 양분하고 있었던 다른 맥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수입 맥주를 포함해서 굉장히 재미없었던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술 시장이 별로 재미없었어요. 우리나라 술 시장이 재미있어지게 된 거는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인도 그렇고 뭐 위스키는 요즘 뜨고 있는 거고 전통주도 그렇고 진짜 재미없는 시장이었죠. 맥주도 마찬가지였어요. 1933년부터 이제 오비와 하이트, 그 전에 이제 소화기린과 그 다음에 조선 맥주 적산 기업이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온 이 술 시장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었게 쭉 이어지다가 2002년에 마이크로 브루어리가 나왔죠. 그게 이제 주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순식간에 100개 이상 생겼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또 순식간에 사라졌죠. 뭐 첫 번째는 종가세의 문제고 맥주값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맥주를 생산하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뭐 장비, 감가상각, 뭐 인건비, 재료비, 모든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소규모 맥주 제조 업체들이 주로 어디 생겼냐면 강남 주위에 좀 많이 생겼었거든요. 강남에 생기면서 뭐 한 번에 뭐 그 당시 돈으로 꽤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돈들이 투자된 돈들이 감가상각 포함해서 감가상각도 5년인가 그렇잖아요. 이 맥주 쪽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맥주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기억해요. 그때 2003년인가 4년에 제가 강남 쪽에 이제 근무를 했었거든요. 제가 첫 직장이 강남 쪽에 있어요. 스타타워라고. 지금은 강남 파이낸셜 센터인가요? 스타타워라고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 그 소위 얘기하는 하우스 맥주집이 몇 군데 있었어요. 미오센이라고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헤르젠도 마찬가지고 지금 헤르젠도 사라졌죠. 그때 340ml인가 그랬는데 8,000원인가 그랬어요.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그때 뭐 오비 한 잔 500 하면은 뭐 1,500원, 2,00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어떻게 먹어요?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2만 원 돈 되는 가격인데 지금도 먹기 힘든데 당연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외부 유통을 또 하는 방법이 밖에 없었는데 또 그때는 외부 유통도 금지됐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는 발급해 놓고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막아놓은 거예요. 뭐 당연히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그 소규모 맥주 회사들이 사라졌고 근데 그 흔적들이 남았던 게 뭐 세븐브로이라든지 바네하임, 헤르젠도 없어졌죠. 헤르젠이라든지 목도페스트 뭐 이런 데들이 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쭉 이어져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런 맥주들을 하우스 맥주라고 불렀냐면 딱 그렇게 딱 뭐 지하면 지하 요렇게
그 하우스처럼 딱 생겼기 때문에 집에서 만드는 맥주 뭐 이런 어떤 감성 때문에 그런 어떤 별칭이 붙여졌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장비를 들여왔었던 곳이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오비나 하이트에 근무하는 몇몇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특수 기술직이 맥주 양조사였던 거죠.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소규모 맥주 면허가 발급돼서 그거 사업하려는 사람이 일단 했는데 양조사가 없잖아요. 완전 기술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를 수입한 독일, 그것도 되게 비싼 장비들 많이 수입했는데 그 장비를 수입했고 독일에서 자기 장비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전수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필스너, 둔켈, 바이젠비어, 바이스비어 뭐 이렇게 필바둥이라고 불리우는 맥주들이 주로 생산이 됐던 것이고요. 근데 그 당시 뭐 고객들이 필스너, 둔켈, 바이스비어를 뭐 알 리가 있나요? 뭐 문화적인 자산이 부족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우스 맥주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명맥만 이어오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게 이제 살짝 변화가 일어난 게 2014년에 주세법이 또 바뀌었죠. 외부 유통이 시작됐고 2011년, 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흐름이 좀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맥주 제조업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미국 크래프트 맥주를 경험한 새로운 세대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또 그런 맥주들이 한국에 수입이 되면서 뭔가 맥주 문화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2년. 제가 이제 뭐 정확히 기억하죠. 이제 그때부터 맥주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그때 저도 뭐 비어마스터 클럽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수입 맥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미국 맥주를 비롯해서 독일 맥주, 일본 맥주, 뭐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맥주 문화가 발전하는 딱 그 초기 시점에는 항상 수입 맥주가 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문화적인 역사적인 바탕이 있었던 시점이 왜냐하면 그게 한 번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희 세대 그러니까 40대 지금 40대 후반 이렇게 40대 초반 뭐 30대 후반 그 당시에 세대들이 어떤 세대냐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왔던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1988년 이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배낭여행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돈은 되게 비싼 돈이었지만 저희 세대들이 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방학 동안에 유럽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고 저도 그때 미국 여행 또 다녀왔었고 그러면서 해외의 문화를 많이 접하고 받아들인 세대였고 당연히 맥주나 음식도 많이 먹어본 세대였던 거죠. 그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그런 어떤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 세대들이 주축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때 또 30대 뭐 그런 세대들이 해외에서 유학하고 돌아오거나 또 그 당시 미국에서도 미국 크래프트 맥주가 2010년도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성장세가 한국에까지 미쳤던 거죠. 몇몇 브랜드들, 뭐 스컬핀이라든지, 뭐 필슨 우르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맥주가 들어오면서 또 마트에서도 그런 새로운 맥주들을 또 홈플러스 위주, 처음에 홈플러스, 그 당시 홈플러스가 아니고 홈에버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쪽에서 그런 맥주들을 쭉 하면서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새로운 카테고리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화들이 총체적으로 모이면서 2012년부터 새로운 맥주 문화들이 싹을 트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크래프트 맥주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때 소위 얘기한 1, 2세대 하우스 맥주 세대들하고 새롭게 맥주에 관심을 막 갖고 소규모 양조장을 준비하던 주로 양조장보다는 홈브링부터 시작했던 거죠. 홈브링을 하고 뭐 맥주도 마셔보고 맥만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뭐 비어 포럼 이런 어떤 그 커뮤니티 생기면서 맥주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3세대 양조사들이 그때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2012년, 13년부터였던 거예요. 그리고 2014년에 주세법 개정이 돼서 외부 유통이 허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소규모 양조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뭔가 시장이 재편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졌던 맥주들은 필바둥이 아니라 미국 크래프트 맥주들을 어떤 그 벤치마킹하는 맥주들이 조금씩 들어왔던 거죠. 그때 이제 뭐 GKBF니 이런 맥주 축제도 막 터지기 시작하고 뭐 굉장히 갑자기 한 순간에 어떤 그 축적됐던 힘이 빵 폭발하는 시기가 바로 2013년, 14년, 15년, 뭐 16년 요 시기였어요. 수입 맥주도 굉장히 성장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트라피스트 맥주부터 해서 뭐 막 진짜 지금 한국에서 먹고 있는 맥주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다양한 맥주들 그때 마실 수 있었거든요. 필스너 우르켈도 막 필스너 우르켈 페스트 하면서 맥주 축제가 이런 것도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주류박람회 같은 곳에서 그때는 주류박람회에서 맥주 판매를 못했어요. 술 판매 못했어요. 주세법 개정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하지만 이제 홈브루잉을 했던 뭐 연합회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맥주는 그냥 주는 거죠. 시음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주류박람회 뒤에는 맥주 세션 새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맥주 어떤 그 대단했어요. 하여튼 그랬던 시기들이 이제 새롭게 펼쳐졌던 거죠. 물론 그때 우리나라 맥주, 그러니까 소규모의 맥주들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거든요. 그때 크래프트 맥주를 표방하고 들어왔는데 크래프트 맥주가 너무 이름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수제 맥주라고 하는 직관적으로 번역한 이름들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은 수제 맥주라는 이름 쓰지 말고 크래프트 맥주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라고 했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쓰고 대중들이 그렇게 소비를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때 맥주 팔았을 때 수제 맥주라고 하면 이거 수제 맥주예요, 손으로 만든 맥주예요, 이런 오해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수제 맥주와 하우스 맥주를 소비자들이 이제 막 혼돈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IPA, 뭐 스타우트, 뭐 페일에일, 뭐 세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예전에 필바둥이었던 하우스 맥주들이 구분이 확실히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우스 맥주가 아닌 다른 맥주, 그리고 이게 이름이 수제 맥주로 고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이후에 이제 그렇게 시작했었던 몇몇 수제 맥주 회사들 중에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이제 지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마트와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4캔만 원의 시대를 열게 됐고, 그때 종량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예, 다시 주세법이 2020년에 바뀌면서 종가세가 종량세가 되면서 이제 4캔 만 원, 수제 맥주에서 4캔 만 원, 국내 맥주에서 4캔 만 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거죠. 물론 그 종량세 전환에는 수입 맥주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수입 맥주가 4캔 만 원에 정착화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기사들 막 나오면서 국내 맥주도 4캔 만 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으면서 이제 그런 요구들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기업들의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오비나 테라도 4캔 만 원 시작됐으니까. 그때 뭐 수제 맥주 업계에서도 이제 종량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반반이었습니다. 이거 되면 된다고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됐고, 이후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편의점에 마트에 4캔 만 원 수제 맥주들, 뭐 곰표 밀맥주를 비롯해서 이런 맥주들이 막 되면서 결국은 편의점에서 전성기였잖아. 2년 동안 편의점에서 그동안 이전에 보지 못했던 4캔 만 원 재미있는 맥주가 수제 맥주로 또다시 언론에서 불리게 되고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서 그냥 그 맥주가 이제 수제 맥주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2년 전부터 주장했잖아요. 크래프트 맥주와 수제 맥주가 분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구분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 2년 전에 주장했거든요. 구분이 안 되면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소규모 맥주 면허를 갖고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맥주를 만드는 그런 양조장들이 살아남질 못해요.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생존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 4캔 만 원에 들어가는 양조장들이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를 이제 포기를 하고 일반 면허로 돌아가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정체성에 확실히 구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크래프트 맥주의 가장 큰 첫 번째 덕목은 규모입니다. 사이즈.
이건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뭐 수많은 논문에도 나오는 거고,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양조사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도 첫 번째 얘기는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커지면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진다. 해서 뭐 사이즈에 대한 규모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는 있겠지만 작아야 된다. 작은 사이즈가 크래프트 맥주의 첫 번째 덕목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규모 맥주 면허를 갖고선 맥주를 만드는 지금의 맥주들, 그러니까 뭐 독립맥주 공장을 비롯해서 요번에 노원 수제맥주 축제에 나온 그 브루어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크래프트 맥주로 불러야 돼요. 크래프트 비어로. 왜냐? 크래프트 맥주였어요. 원래 이름이 크래프트 맥주였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뭐 유럽 모든 곳에서 그런 맥주를 크래프트 비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맥주를 크래프트 비어라고 부를 때가 됐고 불러야 된다. 수제 맥주는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어쨌든 이제 편의점 수제 맥주들, 편의점에 4캔만 원으로 재미를 추구하면서 대중들한테 판매하는 대중 맥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수제 맥주들은 수제 맥주로 불리도록 하고, 왜냐면 언론이랑 뭐 대중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하지만 우리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죠. 당연히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작은 사이즈에서 개성을 갖고 만드는 이런 맥주들을 이제는 크래프트 맥주로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수제 맥주가 몰락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시장이 다변화됐어요. 대중 맥주는 대기업 맥주들은 또 대중 맥주로서의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합리적 가격과 합리적 품질을 갖고선 대중들이 싸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아메리칸 라이트 라거를 잘 만드는 그런 분야로 이제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제 맥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아픔을 겪고 있죠. 그리고 시장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영역에서도 분명히 이제 수제 맥주라는 영역이 있을 거거든요. 아마 한두 개 업체들이 거기를 이제 마켓 쉐어를 나눠 가질 텐데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편의점 마트 채널에서. 그리고 저희처럼 소규모 면허를 갖고 있는 곳은 크래프트 맥주로서 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확실히 시장이 이제 확실히 3개 정도로 구분이 되면 다변화됐고, 저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맥주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다변하고 다원화된 맥주들이 서로 경쟁도 하고 상생도 하고 또 다양한 문화를 만들면서 아마 국내 맥주 시장은 뭐 질적으로는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맥주 문화 리더십은 크래프트 맥주들이 줄 수밖에 없어요. 돈은 잘 못 벌겠지만 어쨌든 문화적인 리더십을 갖고 좀 더 이 한국 맥주 시장을 좀 다채롭고 그 다음에 변화할 수 있고 어떤 역동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길었네요. 어쨌든 요게 제가 썼던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필요해요. 한 12년 정도의 하여튼 뭐 역동적인 어떤 변화를 겪어서 지금 맥주 시장이 굉장히 세그멘테이션이 나뉘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다원화된 재밌는 시장이 됐으면서 조금 더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맥주 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크래프트 맥주는 계속 성장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30대부터 이런 크래프트 맥주를 먹어왔던 세대들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처음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했겠지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트 맥주를 경험한 젊은 세대들이 계속 이 문화를 소비할 거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계속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미각의 힘이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그렇게 이 미각 쪽의 문화의 힘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네요. 음악 듣고 와서 맥주사전 또 한두 개씩 진행해 보죠. 맥주사전 한 번에 길게 진행하는 거는 저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제가 아주 힙하게 듣고 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 한번 듣고 오죠. 뉴진스님의 극락왕생.